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구석진 마을, 낡은 단독주택에서 김민수와 김소연 남매는 고달픈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집은 수십 년 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이 집에서 29세의 김민수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24세의 김소연은 동네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간단한 세면을 마치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은 늘 막막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하루 수입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어졌다.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생활은 늘 불안정했고 한 달 평균 수입은 300만 원을 넘기 어려웠다. 소연은 동네에서 가장 큰 카페에서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했다. 월급은 120만 원이었지만 손님이 적은 날에는 일찍 퇴근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대학을 포기한 지 3년이 되었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집안 사정상 공부를 계속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소연은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짐은 55세인 어머니 박순자의 병이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이었지만 점차 호흡 곤란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만성 폐쇄 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80만 원 이상이 나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와 약물들이 많았고 정기적인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집안 곳곳에는 미납된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전기요금 50만 원, 가스비 30만 원, 수도요금 20만 원. 빨간색 톡촉장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지만 당장 낼 돈이 없었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식사는 주로 라면과 김치, 계란으로 해결했다. 고기나 생선은 한 달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였다. 이웃들은 이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가끔 누군가 남은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쌀 한 포를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다. 민수는 자존심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조차 괴로워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날로 커져만 갔다.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는 더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신약과 치료법들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와 소연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각자 자신의 고민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민수의 스마트폰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SNS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새로 산 아파트 인증샷, 해외여행 사진, 새 차 구매 인증글들이 그의 눈을 자극했다. 같은 학교를 나와 같은 나이지만 그들의 삶은 민수와는 천지 차이였다.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는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강남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고 공무원이 된 친구는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특히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면 화려한 삶을 사는 또래들의 모습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같은 교실에서 함께 꿈을 키우던 친구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동안 자신은 여전히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 나왔다. 더 이상 그들의 자랑과 행복한 근황을 들을 수 없었다. 누군가 새 아파트에 이사했다는 소식, 승진했다는 소식,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들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다. 자신만 뒤처져 있다는 생각, 자신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술에 의존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 분노와 절망감을 마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다. 술값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조차도 아끼고 싶지 않았다.
민수의 성격도 점점 변해갔다. 평소 온순했던 그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소연이 늦게 들어오면 화를 냈고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짜증을 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현실이 괴로웠다.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자신만 가족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 원망스러웠다. 소연 역시 오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자상했던 오빠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소연은 오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빠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민수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런 가난과 절망 속에서 헤매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친구들처럼 성공하고 싶었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절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던 중 뉴스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건 기사였다. 한 남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보험금 규모, 범행 방법, 수사 과정 등 모든 내용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사에서 본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거액의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다. 5억, 10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 돈이 있다면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빚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인터넷에서 보험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생명보험의 종류,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등을 자세히 알아봤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각종 보험사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민수는 보험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소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연은 아직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해갔다. 민수는 며칠간 고민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괴물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실의 절망감이 더 컸다. 어머니는 날로 병이 악화되고 있었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민수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가족을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소연 명의로 5억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보험 설계사는 젊은 여성이 이런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약간 의아해했지만 민수의 간절한 설명에 납득하는 듯했다. 민수는 소연에게 보험 가입에 대해 말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소연은 오빠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평소 가족을 위해 애쓰는 오빠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민수의 머릿속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할지 고민했다. 밤마다 인터넷에서 각종 사고 사례를 찾아보며 연구했다. 익사사고,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했다. 민수는 점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돈에 대한 욕망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커져가고 있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그의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소연이 소중한 여동생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바뀔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초겨울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낸 민수는 저녁 7시경 집에 돌아왔다. 소연은 카페에서 늦은 근무를 마치고 8시쯤 집에 들어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오직 시계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소연은 오빠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소연은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9시쯤 민수는 소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급했다. 병원에서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급히 외투를 챙겼다. 민수는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집을 나섰다. 민수의 차는 10년 된 중고차였지만 이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소연은 조수석에 앉아 어머니를 걱정하며 계속 병원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운전 중이니 잠시 후에 걸어보라며 말렸다. 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소연은 창밖 풍경이 평소 병원으로 가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소연이 의문을 표하자 민수는 이쪽이 빠르다며 입을 막았다. 하지만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다. 소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주변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도 드물었다. 민수의 목적지는 남한강의 하천 부근이었다. 그는 며칠 전 미리 답사를 해둔 곳이었다.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으며 물이 깊어서 시신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강변에 도착하자 민수는 차를 세웠다. 소연은 이곳이 어디인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미리 준비해둔 둔기가 들어 있었다. 무거운 쇠파이프였다. 소연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민수는 빠르게 행동했다. 소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뒤에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소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첫 번째 공격만으로도 의식을 잃었지만 민수는 확실히 하기 위해 몇 번 더 내리쳤다. 젊은 여성의 생명이 그렇게 간단히 꺼져갔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소연의 시신을 강물에 밀어 넣었다. 차가운 11월의 강물이 그녀의 몸을 삼켰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시신을 확인한 후 민수는 현장을 정리했다. 둔기는 강물에 던져버렸고 혈흔이 있을 만한 곳은 물로 씻어냈다. 자신의 옷에 묻은 혈흔도 확인하며 세심하게 증거를 제거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민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민수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5억 원을 위해 동생을 죽인 자신의 행동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제 그에게는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다. 소연이 사라진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걱정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 오전 9시쯤 민수는 소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당연히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소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를 깨웠다. 소연이 집에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일찍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수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소연의 휴대폰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받지 않았다. 그는 이웃들에게도 연락해서 소연을 봤는지 물어봤다. 카페 사장에게도 전화해서 소연이 오늘 출근 예정인지 확인했다. 모든 행동이 진짜 걱정하는 오빠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후 2시쯤 민수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다. 지구대 경찰관은 성인이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했다. 소연이 평소 이런 아이가 아니라고 연락 없이 집을 비우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수는 경찰관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다. 최근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소연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혹시 힘들어서 잠시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경찰관은 민수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공감하며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실종신고를 마친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친척들과 소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소연이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혹시 연락받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다. 모두들 놀라며 소연의 안전을 걱정했다. 일부는 집으로 찾아와 함께 소연을 찾겠다고 나섰다. 민수는 이웃들과 함께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연을 찾는 신용을 했다. 카페 주변, 버스 정류장, 공원 등 소연이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 민수는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의 동정을 자아냈다. 저녁이 되자 집에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모두들 소연의 무사를 빌며 민수를 위로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돌보는 효자의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민수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5억 원 보험금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조건,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사망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곧 발견될 시신과 뒤따를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남한강 하류에서 새벽 낚시를 나온 김석호 씨는 물가에 떠내려온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떠내려온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몸이었다.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강에서 끌어올렸을 때 3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김소연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첫 번째 유관 검사에서는 익사로 추정되었지만 정밀 부검 결과는 전혀 달랐다. 사인은 익사가 아닌 둔기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머리 뒤쪽에서 발견된 골절과 내뇌출혈은 강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물에 빠뜨려진 것이 명확했다. 수사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수사팀은 즉시 소연의 생활 반경과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심의 눈길이 향한 곳은 가족이었다. 통계적으로 이런 사건의 가해자는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소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충격받은 오빠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시신 앞에서 오열하며 소연의 이름을 불렀고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찾아달라고 간청했다. 경찰관들도 처음에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민수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이었다. 11월 23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의 이동 경로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집에서 출발해 시신이 발견된 지점 상류로 이동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경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경로상의 CCTV를 모두 수집해 분석했다. 민수의 차량이 사건 당일 밤 해당 지역을 오가는 모습이 여러 지점에서 포착되었다. 특히 시신 발견 지점에서 2km 떨어진 편의점 CCTV에는 민수가 물과 휴지를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구매 시간은 밤 11시 20분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험 가입 기록이었다.
수사팀이 소연의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한 결과 사망 한 달 전에 5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익자는 김민수였다. 젊은 여성이 갑자기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 후 사망한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수사팀은 민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사인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추궁의 강도가 높아졌다. 민수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가족을 위한 보장이라고 설명했고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 기록과 CCTV 영상은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경찰은 민수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차량에서는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고 국가수 감정 결과 소연의 혈액과 일치했다. 또한 민수의 휴대폰에서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다. 사건 발생 전후로 보험 관련 검색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증거가 민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동기, 기회, 수단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수사팀은 민수를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8일 오전 7시 경찰은 민수의 집에 영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어주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경찰은 긴급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민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어머니 박순자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웃들이 몰려들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순식간에 동네는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소연을 사랑하는 오빠였고 절대 해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하나씩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휴대폰 위치 기록, CCTV 영상,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보험 가입 사실 등 모든 것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편의점 CCTV 영상이었다. 사건 당일 밤 11시 20분, 민수가 물과 휴지를 구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다가 편의점에서 길을 물어보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민수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다. 진짜 무죄라면 받아볼 만하다고 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동의하는 듯 했지만 곧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거부했다. 이런 모습들이 수사관들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민수의 정신적 압박은 극에 달했다. 48시간 동안 계속된 조사에서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수사관들은 교대로 들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압박했다. 민수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국가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 민수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소연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한 차량 시트와 트렁크에서 소연의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도 발견되었다. DNA 감정 결과 모두 소연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를 들은 민수는 마침내 무너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민수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기로 결심했다. 민수의 자백은 상세했다. 보험에 가입한 이유, 범행을 계획한 과정,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동, 시신을 유기한 방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5억 원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자백 과정에서 민수는 계획의 치밀함을 드러냈다. 한 달 전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며칠 전에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으며 증거인멸 방법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였다. 민수의 자백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동생을 5억 원에 판 오빠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분노와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가난이 한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025년 1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김민수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민수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입장했다.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명백한 계획살인으로 규정했다.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동생을 살해한 패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5억 원의 보험금을 위해 24살 젊은 생명을 빼앗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호인 측은 민수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극도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고 순간적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국가수 법의학자가 출석했다. 그는 소연의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언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뇌출혈이었고 사망 시점은 11월 23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했다.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물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수사관들도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CCTV 분석 내용,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편의점 CCTV에 찍힌 민수의 모습은 법정에서 재생되어 방청객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보험 설계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민수가 소연 명의로 5억 원 보험에 가입할 때의 상황을 증언했다. 처음에는 젊은 여성이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민수의 간절한 설명에 납득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도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민수가 평소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최근 들어 성격이 변했다고 증언했다.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평소에는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었다고도 증언했다. 소연의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소연이 얼마나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야기했다. 오빠를 믿고 따랐던 소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친구들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법정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검찰은 민수의 검색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보험 가입 전후로 보험금 지급 조건, 사고사 판정 기준, 심지어 살인 사건 판례까지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이는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검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민수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부각시키려 했다.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이 그를 범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수의 죄의식도 점점 커져갔다. 그는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때로는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2025년 3월 20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김민수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방청석은 언론인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어머니 박순자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늙어 보였고 두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재판장인 김동훈 부장판사가 선고를 시작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판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한 후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혈육인 친동생을 돈을 위해 살해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패륜적 범죄라고 엄중히 질타했다. 판사는 양형의 참작 요소들을 하나씩 언급했다.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 가입, 범행 장소 선정, 증거 인멸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범행 동기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점, 어려운 가정 환경, 평소 전과가 없었다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범죄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라 나섰다는 점에서 범행의 비정함이 극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김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법정에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소연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청석의 어머니 박순자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다. 두 자녀를 모두 잃은 어머니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격하게 울부짖었다. 선고 후 민수는 곧바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미했다. 즉, 그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이다. 5억 원을 위해 24년의 생명과 자신의 평생을 맞바꾼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다. 가난이 한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극단적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민수에 대한 동정론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차갑기만 했다. 소연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과 친구들만 참석한 간소한 장례였다. 관 앞에는 소연의 웃는 사진이 놓여 있었고 꽃다발들이 그녀의 젊은 죽음을 애도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오빠인 민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첫날 밤을 맞았다. 차가운 독방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일까? 소연의 밝은 웃음소리, 자신을 믿고 따라 나섰던 그날 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김민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 2025년 9월 어머니 박순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두 자녀를 모두 잃은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그녀의 장례식에도 민수는 참석할 수 없었다.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민수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제 그에게는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음성군의 작은 마을은 여전히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웃들은 민수 가족이 살던 집을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집은 비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아무도 그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살인이 일어난 집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쳤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의 절망감도 이해할 수 있다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연의 무덤은 마을 뒷산의 작은 공동묘지에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가끔 성묘를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묘비의 글씨도 흐려져 갔다. 24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젊은 여성의 무덤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업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종교 활동에도 참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소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사건은 사회의 여러 가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 사회 안전망의 부족,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민수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정기적으로 회고하며 보도했다. 특히 명절이나 가정의 달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기사와 함께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가족을 돈으로 바꾼 비극적인 범죄로 기록된 이 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었다. 민수가 수감된 교도소에는 가끔 연구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경제적 동기로 발생한 가족살인 사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민수와 면담을 요청했다. 민수는 대부분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지만 간혹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서 응하기도 했다. 그는 면담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교도소 내에서 민수는 모범수로 인정받고 있었다. 작업 태도가 성실했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도 없었다. 교정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형량 때문에 그에게는 석방의 희망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했고 민수의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음성군의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다. 새로 이사온 사람들에게는 마을의 어두운 역사로 전해졌고 오래 산 주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소연이 다니던 카페는 몇 달 후 문을 닫았다. 사장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소연의 자리에 앉아 일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다. 카페가 있던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소연이 일하던 카페로 기억했다.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SNS에서 화려한 삶을 자랑하던 친구들은 일시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기를 멈췄다. 자신들의 행복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일부는 민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보험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고액 보험 가입 시 심사 절차가 강화되었고 가족 간 보험 가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되었다. 보험사들은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완벽한 방지책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여전히 같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던 그는 이제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깊은 후회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민수는 때때로 소연에게 편지를 쓴다. 물론 보낼 곳은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었다. 편지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5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탐욕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한번 저지른 범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민수와 김소연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